고양이 한 마리와 깨진 청동 거울 조각 하나로 이 나라에서 가장 두려운 감찰관의 비밀 장부를 들여다보니 그것도 잠긴 방 안에서 밤마다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날선 칼일까요? 보이지 않는 독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아이의 눈.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12살 아이 이슬입니다. 아버지를 억울하게 잃고 병든 어미를 홀로 돌보며 살아가는 아이. 사람들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지만 그 누구도 그 아이의 눈을 오래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라곤 아버지가 남긴 고양이 달무리 한 마리, 그리고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청동 거울 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하찮은 두 가지로 마을 수십 명의 목숨을 장부 한 권에 가둬두었던 감찰관의 30년 비리를 들여다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던 방 안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슬이가 마주한 것은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널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숨을 쉽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이 공간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약속입니다. 좋아요 하나는 제작진에게는 계속 들려달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야담 한 모금을 계속 살아 숨쉬게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선 숙종 13년 정묘년 늦가을, 경상도 안동 고을 아래 낙동강 지류를 끼고 앉은 작은 시장 마을 덕계리. 이 마을은 포목 장사와 곡물 거래로 그럭저럭 먹고 살았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인근 세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주막이 넷이나 됐으며 거강꾼들이 골목마다 어슬렁거렸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마을, 눈에 띄지 않는 마을.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오래된 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슬이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슬이의 본명은 이슬. 아버지 이주막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이슬은 밤새 쌓였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지. 그렇지만 사라지기 전에 아주 잠깐 세상 모든 것을 반짝이게 만들지 않느냐. 내가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이슬이를 낳고 처음으로 해준 말이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슬이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미가 수백 번 들려줬으니 마치 기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주막은 덕계리에서 포목거강꾼으로 일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했습니다. 아침에 나가 물건을 이고 저고 저녁에 돌아와 이슬이를 안아줬습니다. 아이가 없는 날은 마루에 앉아 책을 읽었는데 읽다가 졸아 책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로 잠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슬이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아버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슬이가 11살 되던 해 겨울 끄트머리에. 공식적인 이유는 이랬습니다. 술에 취해 얼어 죽었다. 그런데 이 주막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슬이의 어미 서씨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보다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왜 술을 마셔? 하지만 마을 관아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감찰관 황진술이 직접 서명한 사망 확인서가 발부됐습니다. 이 주막이 죽기 나흘 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관아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어느 감찰관이 마을 상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재물을 거두고 있다는 고발장이었습니다. 고발장은 사흘 만에 기각됐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이 주막은 마을 어귀 도랑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슬이는 그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어미가 숨겼으니까요. 병든 몸으로 혼자 모든 것을 사겨온 어미가. 아이가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하지만 이슬이는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 이유가 마을 어딘가에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뿐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의복 몇 벌, 책 2권, 도량형 추 하나,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 고양이 이름은 달무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보름달 주변에 생기는 흐릿한 빛의 테두리. 아버지는 그 빛의 테두리를 좋아했습니다. 저게 그냥 달빛이 아니야, 이슬아. 저건 달이 세상에 보내는 편지야.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빛. 달무리는 황갈색 털에 눈이 유독 컸습니다. 밤에도 잘 보이는 눈. 어떤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눈. 아버지가 항상 말했습니다. 이 고양이 눈은 특별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거든.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달무리는 본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슬이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의복 안감 속에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만 한 청동 조각이었습니다. 한쪽 면이 곱게 갈려 있어 들면 빛을 받아 반짝이는 조각이었습니다. 거울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그냥 버려진 청동 파편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성스럽게 간 면이었습니다. 이슬이는 그것을 손 안에 넣어 쥐고 어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어미 서씨는 그것을 보자마자 눈을 돌렸습니다. 눈을 돌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히려 이슬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른다. 아버지 물건이니 내가 가지거라. 이슬이는 그 청동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이슬이는 달무리를 품에 안고 누웠습니다. 달무리는 그르릉 소리를 냈습니다. 이슬이는 고양이의 체온을 느끼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달빛이 한 줄기 들어왔습니다. 그 달빛이 주머니 속 청동 조각에 닿아 천장 한쪽으로 반사됐습니다. 이슬이는 그 빛의 무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다, 이슬아. 아무리 두꺼운 어둠도 빛 한 줄기를 막을 수는 없어. 이슬이는 그 빛의 무늬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동 조각을 손 안에 쥐어주고 웃었습니다. 이슬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달무리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 작게 빛났습니다. 이슬이는 그 눈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날이었습니다. 이슬이는 어미의 약값을 벌기 위해 나무를 팔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에서 이슬이는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수군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김서방이 또 잡혀갔대. 이번에 세금 포탈이래. 황감찰나리가 장부를 뒤지다 발견했다고. 어이구, 저 집 이제 어쩌나. 6 식구가 김서방 하나 믿고 사는데 황감찰나리가 엄하시기는 해도 그 덕에 이 마을 부패 상인들이 줄었잖아. 다 잡아내시니까. 이슬이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황진술.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슬이 가슴 어딘가가 조였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함이었습니다. 본능적인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슬이는 마을 어귀에 선 감찰관 관아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높은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창마다 두꺼운 창호지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밖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무리가 이슬이 발 앞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고양이가 관아 방향을 향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쪽을 응시했습니다. 이슬이가 달무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도 보이니, 달무리야. 달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이 어찌나 선명한지 어떤 비밀을 품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슬이는 주머니 속 청동 조각을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슬이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두꺼운 창호지 너머를 볼 수 있을지, 잠긴 문 안쪽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지, 아직은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슬이가 방법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로 이슬이네 살림은 더 쪼들렸습니다. 어미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약값이 꾸준히 나갔습니다. 이슬이는 아침마다 나무를 뜯으러 산에 올랐고 장날에는 나무를 팔았으며 장날이 아닌 날에는 이웃집 바느질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날도 이슬이는 늦은 저녁 바느질 품삯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골목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슬이는 걷다가 주머니에서 청동 조각을 꺼냈습니다. 습관이 됐습니다. 아버지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자꾸 손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동 조각에 저녁 햇살이 닿았습니다. 반짝하고 빛이 튀었습니다. 예쁜 빛이었습니다. 이슬이는 저도 모르게 조각의 각도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빛이 다른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좁은 골목 반대편 담벼락 위로. 그 빛이 닿은 곳은 마침 이웃집 창호지 창이었는데 빛이 닿는 순간 창 안쪽 그림자가 역광으로 실루엣처럼 드러났습니다. 창 안쪽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슬이는 그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청동 조각을 조금 더 기울였습니다. 빛이 창 위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창 안의 실루엣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집 안주인이 무언가를 들고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슬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빛을 반사시키면 안이 보인다. 달무리가 이슬이 발 옆에 앉아 역시 그 창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슬이는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근거 없는 두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한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슬이는 달무리와 함께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청동 조각을 손 안에서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만약 이것을 달무리 목에 달면 고양이는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을 갑니다. 담장 위도 지붕도 나무까지도. 사람이 가면 눈에 띄는 곳을 고양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칩니다. 어두운 밤에도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리고 달무리 목에 청동 조각이 달려 있다면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빛이 반사될 것입니다. 고양이가 창가에 앉으면 촛불빛이 청동 조각에 닿아 어딘가로 반사될 것입니다. 이슬이는 그 어딘가가 어디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슬이가 있는 곳. 이슬이는 그날 밤 내내 연습했습니다. 달무리 목에 청동 조각을 가느다란 끈으로 묶어 고양이가 움직일 때 빛이 어디로 반사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미가 잠든 뒤 촛불 하나를 켜놓고 달무리를 방 안이 구석 저 구석으로 걷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빛이 너무 흩어졌습니다. 각도가 맞지 않으면 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달무리는 목에 달린 것이 거슬리는지 연신 앞발로 긁었습니다.
이슬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의 위치를 바꿔봤습니다. 청동 조각의 기울기를 조정했습니다. 달무리에게 조금씩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이슬이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달무리가 창가에 앉자 창 안촛불빛이 청동 조각에 닿아 정확하게 이슬이가 앉아있는 방향으로 반사됐습니다. 그 반사된 빛이 이슬이가 들고 있는 흰 종이 위에 희미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이슬이는 그 무늬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방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면 빛이 흔들렸고 정지하면 빛도 정지했습니다. 방향과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됐다. 이슬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미가 들을까봐 소리를 낮추면서 달무리가 고개를 돌려 이슬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어두운 방 안에서 작고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연습은 끝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실제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황진술 감찰관의 관하, 그곳 서재의 창가에 달무리를 보내는 것. 이슬이는 관하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마을을 오가며 눈에 익혀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관하 정문 방향에서는 경비가 선다는 것, 뒤편 담장이 낮다는 것, 담장 옆으로 큰 느티나무가 있어 고양이가 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재로 보이는 방에 밤마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다는 것. 이슬이는 그것을 한 달 전부터 관찰해 두었습니다. 아직 계획도 없이 그냥 눈이 가서 이제 눈이 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도. 다음 날 밤 이슬이는 달무리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어미에게는 변소에 간다고 했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마을이 조용했습니다. 이슬이는 관하 뒤편 담장 아래까지 갔습니다. 달무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느티나무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달무리가 이슬이를 한번 올려다보더니 유유히 담장 옆 느티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슬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달무리가 나뭇가지 위를 걸었습니다. 담장 위로 조용히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슬이는 담장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흰 종이를 손에 들고 몸을 낮추고 눈을 열어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빛이 왔습니다. 희미하고 흔들리는 빛이었습니다. 아직 각도가 정확하지 않아 이슬이 손 위로 정확히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사된 빛이 담장 위를 훑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무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빛이 멈췄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창가에 달무리가 앉은 것입니다. 이슬이는 몸을 더 낮추고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빛이 이슬이 손 위로 왔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이슬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을 쫓았습니다. 방 안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빛의 흔들림으로 전해졌습니다. 앉아서 무언가를 쓰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오른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패턴, 붓을 움직이는 패턴이었습니다. 밤중에 혼자 방 안에서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슬이는 심장이 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황진술이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무언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이는 그 빛 패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글씨를 쓰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식 문서가 아닌 것은 확실했습니다. 공식 문서라면 낮에 쓰면 됩니다. 밤중에 혼자 불 하나 켜고 아무도 모르게 쓰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슬이는 달무리를 불렀습니다. 손가락을 2번 튕기는 신호였습니다. 달무리가 돌아왔습니다. 담장을 넘어 느티나무를 타고 이슬이 발 앞에 사뿐히 내려왔습니다. 이슬이는 고양이를 안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달무리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잘했어. 이슬이가 속삭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달무리와 함께하는 야간 정탐은 열흘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매일 밤 새벽 1시가 넘으면 이슬이는 어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관아 뒤편 담장 아래까지 가서 달무리를 느티나무로 올려보내고 반사되는 빛을 읽었습니다. 이슬이는 그 빛을 읽는 방법을 매일 밤 조금씩 발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빛이 있다 없다만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빛의 흔들림 패턴으로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 안에 사람이 몇 명인지를 어림잡을 수 있었습니다. 빛이 복잡하게 흔들리면 여럿이고 단조롭게 흔들리면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슬이는 더 정밀한 것을 시도했습니다. 종이에 빛을 받아 그림자 패턴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물건이 놓인 위치마다 빛이 반사되는 각도가 달랐습니다. 매일 밤 같은 위치에 놓인 것들의 그림자 패턴을 기록해두면 언제 무언가가 바뀌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황진술 감찰관의 서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서한 책상, 그 위에 문서 묶음, 왼쪽에 큰 괴짝 하나, 방 가운데 촛대 2개. 이 구조가 매일 밤 같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같은 시각에 황진술이 서한 앞에 앉아 1시즌 정도 무언가를 썼습니다. 이슬이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쓰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열흘째 되던 밤 이슬이는 더 가까이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담장 밖이 아니라 달무리를 서재 창 바로 아래까지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창 바로 밑에 고양이가 앉으면 창 안 촛불빛이 더 강하게 청동 조각에 닿고 반사빛도 더 선명해질 것이었습니다. 달무리는 훈련이 충분히 됐습니다. 이슬이가 손짓으로 지시하면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일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그날 밤 달무리가 관아 담장을 넘어 서재 창 바로 아래 돌담 위에 앉았습니다. 이슬이는 담장 밖에서 종이를 들고 반사빛을 받았습니다. 빛이 달라졌습니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슬이는 처음으로 뭔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황진술의 손이 움직이는 패턴, 그 패턴이 만드는 그림자. 이슬이는 그것을 눈으로 좇으며 서한 위에 펼쳐진 것이 무엇인지를 어림잡으려 했습니다. 여러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가로로 길게 펼쳐진 것들이었습니다. 장부였습니다.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황진술은 그 장부를 한 칸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슬이의 숨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황진술이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장부를 덮은 뒤 서랍에서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크기가 다른 따로 보관된 책이었습니다. 두껍고 낡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듯 훑었습니다. 이슬이는 그 그림자 패턴을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황진술의 손가락이 멈춘 곳, 왼쪽에서 3번째 칸쯤 되는 위치에서 손가락이 그 자리에 얼마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황진술이 그 책을 덮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슬이는 그 광경을 담장 밖에서 빛 패턴으로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잠긴 서랍 안에 있는 것, 저것이 비밀 장부였습니다. 공식 장부와 별도로 관리되는 황진술만이 보는 장부. 이슬이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장 달려들어가 저 서랍을 뜯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슬이는 12살이었고 담장 안에는 경비가 있었고 황진술은 이 고을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슬이는 참았습니다.
오늘 밤은 확인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달무리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어미 곁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어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슬이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날 본 것을 정리했습니다. 비밀 장부가 있다. 잠긴 서랍 안에 있다. 황진술이 매일 밤 그 장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장부에 무슨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일까? 그 다음 날 밤 이슬이는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청동 조각 외에 더 큰 반사면이 필요했습니다. 이슬이는 마을 장터에서 헌 청동 요강 하나를 반잎에 샀습니다. 안쪽을 닦으면 어느 정도 반사가 됐습니다. 그것을 적당한 각도로 세워놓고 달무리 목의 조각이 반사한 빛을 한 번 더 받아 이슬이가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중 반사였습니다. 더 선명한 패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흘 더 연습하고 이슬이는 다시 관아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이슬이는 처음으로 장부의 내용 일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글씨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빛 패턴으로 장부의 칸수를 세었고 각 칸에서 황진술의 손이 멈추는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돌아오는 패턴에서 특정한 글자 모양의 그림자를 포착했습니다.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이슬이는 그 그림자 패턴을 종이에 받아 그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촛불 아래서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림자 패턴 중 하나, 세 글자로 된 이름 같은 것. 이슬이는 그것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 글자 그림자가 만드는 형태가 이슬이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주막, 이슬이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슬이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황진술의 비밀 장부에 적혀 있었습니다. 죽은 아버지의 이름이 황진술이 서명한 사망 확인서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혼자 몰래 꺼내어 보는 잠긴 장부에 이슬이는 새벽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맥락으로 적혀 있는 것인지, 피해자 명단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이슬이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빨리. 다음 날 아침 이슬이는 마을 장터로 갔습니다. 나무를 파는 척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황 감찰에게 잡혀간 상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김서방이 이번에 얼마나 무거운 벌을 받았대? 관아에서 쌀 10가마를 빼앗겼다 하더라고. 장부 부정 기록이 있다고. 근데 김서방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 했었지. 이슬이는 그 목소리를 한참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뒷골목에서 복만이를 찾았습니다. 복만이는 그 김서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슬이와 1살 차이 나는 13살 사내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관아에 잡혀가고 나서 일주일째 복만이는 골목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복만아. 복만이가 이슬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잡혀간 거야? 말해줄 수 있어? 복만이가 말하기 싫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슬이의 눈이 뭔가 달랐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묻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복만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황 감찰이 아버지 장부를 뒤졌다고 했어. 세금 신고가 잘못됐다고. 근데 이슬아, 우리 아버지가 세금 신고를 잘못할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가 글을 얼마나 꼼꼼하게 쓰는 사람인데. 그럼 왜 장부가 잘못된 것처럼 됐다는 거야? 복만이가 골목 양쪽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있잖아, 이슬아. 이거 말했다간 나도 아버지처럼 된다고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 했는데. 말해. 이슬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복만이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황 감찰이 작년에 아버지한테 찾아왔어.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돈을 요구했어. 매달 포목 수익의 일부를 바치라고. 안 그러면 장부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할 거라고. 이슬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에는 냈어. 무서워서. 근데 점점 요구가 커졌어. 나중에는 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자 황 감찰이 직접 장부를 들고 와서 아버지가 세금을 속였다고 신고한 거야.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했지만 황 감찰이 들이민 장부에 이미 틀린 내용이 적혀 있었어. 나중에 안 건데 황 감찰이 직접 그 장부를 다시 썼던 거야. 이슬이는 그 말을 들으며 호흡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황진술이 직접 장부를 위조했다. 돈을 뜯어낸 다음 거부하면 위조된 장부로 고발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상인들로서는 반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관아 감찰관이 직접 들이밀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을에서 황진술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진술이 부패 상인들을 잡아내는 청렴한 감찰관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진술이 잡아가는 상인들은 대부분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마을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그렇게 잘 살면 뭔가 부정한 것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황진술은 그 편견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슬이는 골목에 서서 그 사실을 소화했습니다. 황진술은 청렴한 감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렴한 감찰관 연기를 하면서 그 뒤에서 상인들을 협박해 재물을 뜯어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면 위조 장부로 짓밟았습니다. 이슬이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고발장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에 죽었습니다. 이슬이는 복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어? 황 감찰한테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이? 복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만 아니야. 포목거강꾼 조서방, 약재상 문서방, 곡물상인 박가인. 다들 비슷한 일을 당했어.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해. 말하면 더 심한 봉변을 당하니까. 이슬이는 그 이름들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 수십 명의 이름이 황진술의 장부에 묶여 있었습니다. 쥐어 잡힌 목줄처럼. 이슬이는 복만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복만이가 이슬이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슬아, 너 무슨 짓 하려는 거야? 이슬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섰습니다. 달무리가 이슬이 발 앞에서 걸었습니다. 이슬이는 걷는 동안 황진술을 떠올렸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칭찬받는 사람, 장날마다 시장 어귀에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저런 분처럼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밤마다 혼자 잠긴 서랍 안에 장부를 펴고 쥐어잡은 이름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슬이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아직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빛 패턴으로 읽은 것은 이슬이 혼자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 장부를 직접 꺼내야 했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 이름이 어떤 맥락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 자체가 증거가 돼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이슬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더 필요했습니다. 황진술은 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슬이는 알고 있었지만 열흘이 지나자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황진술, 나이 51. 한양 출신으로 젊어서 묵과에 급제했다가
어떤 사정으로 중앙관직을 버리고 이 지방감찰관 자리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정이 무엇인지는 마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황진술 자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이 마을에 온 지 30년이 됐고 그동안 마을에 큰 토대가 됐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관할을 고쳤고 다리를 놓았고 가뭄 때는 직접 발로 뛰어 구호미를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 뒤에서 상인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황진술은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간 감찰일을 해온 사람이었으니 주변의 변화를 잡아채는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이슬이가 관아 뒤편을 드나든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황진술이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느티나무 가지에서 떨어진 나뭇잎이 다음 날 다시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담장 아래 흙 위에 남은 고양이 발자국의 방향이 약간 다른 것 같은. 황진술은 경비병을 불렀습니다. 밤에 뒤쪽 담장 주변을 더 유심히 살펴라. 특히 느티나무 방향으로. 경비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슬이는 관아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달무리를 느티나무로 올려보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담장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이었습니다. 이슬이는 즉시 몸을 낮추고 달무리를 안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경비병의 발소리가 담장을 따라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슬이는 달무리를 꼭 안고 골목 그늘 속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고 담장에 바짝 붙어 있었으므로 경비병이 담장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봐도 잘 보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경비병의 발소리가 이슬이 바로 위쪽 담장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슬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달무리가 이슬이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발버둥치지도 않고. 경비병이 완전히 멀어진 것을 확인한 뒤 이슬이는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슬이는 생각했습니다. 황진술이 눈치를 챈 것입니다. 아직 이슬이가 누구인지는 모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야간에 뒤편 담장 주변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됐습니다. 이슬이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 대담하거나 더 섬세하거나. 그리고 황진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황진술의 부하인 오별감이 마을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별감은 원래도 마을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요즘 밤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사람을 봤느냐고 물었습니다. 특히 관아 뒷길 쪽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마을 어기 주막집 노파가 오별감에게 말했습니다. 밤에 그쪽으로 가는 아이를 봤는데 계집아이였어요. 고양이를 안고 걸어가는 것을 한 번 봤는데. 오별감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계집아이? 몇 살쯤 됐더냐? 12살? 어느 집 아이인지 알아? 노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어요. 오별감은 그것을 황진술에게 보고했습니다. 황진술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고양이를 안고 다니는 12살 계집아이. 마을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집을 찾아보아라. 이슬이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달무리는 알았을까요? 아마 달무리도 몰랐겠지요. 다만 그날 밤 달무리는 이슬이 품에서 어쩐지 더 단단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슬이는 달무리를 안고 새로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직접 가져와야 했습니다.
빛 패턴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 장부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달무리는 작은 물건을 물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슬이는 이미 그것을 알았습니다. 달무리는 훈련된 고양이였습니다. 아버지가 키울 때부터 가르쳤는지 달무리는 이슬이가 시키는 것들을 신기하게도 잘 따라했습니다. 만약 달무리가 창틈으로 서재 안에 들어가서 서한 위 장부 한 장을 물어 나올 수 있다면 위험했습니다. 발각되면 달무리가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슬이는 그 생각을 사흘 동안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사흘을 준비했습니다. 이슬이는 먼저 창 틈의 크기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달무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지. 관아 서재 창은 격자 창살이 있는 창이었습니다. 창살 사이의 간격이 문제였습니다. 달무리는 몸이 작은 편이었지만 창살 간격이 충분히 넓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이슬이는 낮에 관아 근처를 지나가며 서재 쪽 창살 간격을 눈대중으로 쟀습니다. 달무리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그 다음은 훈련이었습니다. 이슬이는 집 안창문 하나를 비슷한 간격으로 막아놓고 달무리가 통과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달무리는 처음에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슬이가 먹을 것으로 유도하자 이틀째 되는 날 혼자서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날 이슬이는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새벽 2시, 달도 구름에 가린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슬이는 관아 뒤편으로 갔습니다. 달무리를 올려보냈습니다. 달무리가 담장을 넘고 서재 창가로 갔습니다. 이슬이는 반사빛으로 달무리의 위치를 파악하며 기다렸습니다. 빛이 서재 창가에 고정됐습니다. 달무리가 창 앞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슬이는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슬이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서재 방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달무리의 날카로운 울음소리. 이슬이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달무리가 잡혔습니다. 이슬이는 본능적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자신도 잡힙니다. 이슬이 자신이 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슬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관아 안이 소란해졌습니다. 불이 켜지는 소리, 발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황진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고양이다. 거울 조각을 달고 있군. 짧은 침묵. 가져와라. 이슬이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달무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울 조각도 빼앗겼습니다. 황진술은 이제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방법은 알았습니다. 거울을 단 고양이를 이용했다는 것을. 이슬이는 담장 밖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이슬이는 어미 곁에 누웠습니다. 어미는 자고 있었습니다. 병든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이슬이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이슬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달무리가 없었습니다. 거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이슬이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몸을 웅크리고 이빨을 악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눈물이 다 빠져나가고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어둠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이슬이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무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슬이는 눈물을 닦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이 조용했습니다. 어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슬이는 아버지의 유품을 넣어둔 작은 괴짝 앞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의복, 책 2권, 도량형 추. 이슬이는 그것들을 한 가지씩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괴짝 바닥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괴짝 바닥이 보기보다 두꺼웠습니다. 두드려봤습니다. 안쪽과 바깥 사이에 공간이 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이슬이는 손으로 더듬어 열리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한쪽 모서리를 누르자 바닥판이 조금 들렸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슬이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천으로 꼭꼭 쌓인 꾸러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을 풀었습니다. 안에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이를 접어 꽁꽁 묶은 뭉치, 하나는 봉인된 서신 한 통이었습니다. 서신에는 이슬이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필체로. 이슬이야. 이슬이는 그것을 손에 들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이슬이는 서신을 바로 뜯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이 쓰인 봉투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신에게 전하려고 봉해둔 것이, 이 괴짝 이중 바닥에 숨겨둔 것이 왜 직접 주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숨겨두었을까요? 이슬이는 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알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천천히 봉인을 뜯었습니다. 서신을 펼쳤습니다. 촛불빛 아래서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반듯하고 꼼꼼한 이슬이가 기억하는 그 글씨였습니다. 이슬이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곁에 없다는 뜻일 것이다. 놀라지 마라. 미리 쓰는 편지다. 일이 잘 풀리면 이 편지는 내가 읽을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아비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황진술이라는 자를 알지. 마을 감찰관. 내가 관아에 고발장을 낸 것은 그자 때문이다. 그자가 상인들을 협박하고 반항하는 자는 죽이거나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고발장은 기각됐고 이제 그자는 나를 눈엣 가시로 볼 것이다. 이슬아, 아비는 겁쟁이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뛰어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아비 혼자 싸워서는 그자를 이길 수가 없다. 증거가 부족하고 뒤를 봐주는 자가 없으면 진실을 말해봤자 묻혀버린다. 그래서 아비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지금 여기에 다 쓸 수는 없다. 이 편지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슬아,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되었다면 아비가 이 일에 말려들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아비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아비는 도망치지 않았다. 모르고 당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큰 거울이 있는 곳에 가면 알게 된다. 관아 대청 정면에 걸린 큰 청동 거울.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 내가 12살이 됐을 때 이 편지를 찾게 되면 좋겠다. 그전에는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 어리다면 이 일에 가까이 오지 마라. 하지만 만약 12살이 됐는데도 이 편지를 찾았다면 그 말은 내가 이미 무언가를 알기 시작했다는 뜻일 것이다. 아비는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믿음이 가기도 한다. 이슬아, 빛은 숨길 수가 없다. 아무리 두꺼운 어둠도 빛 한 줄기를 막을 수는 없어. 아비가 항상 하던 말이지. 기억하느냐? 사랑한다. 이슬이는 편지를 다 읽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고발장이 기각됐고 황진술이 자신을 건드릴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이슬이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하지만 편지는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큰 거울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있다. 관아대청의 큰 청동 거울. 이슬이는 그 청동 거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행사가 있을 때 관아대청을 지나가며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청 정면에 걸린 커다란 청동 거울. 제법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슬이는 편지를 접어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꾸러미 속 종이 뭉치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무언가의 사본이었습니다. 글씨들이 빼곡히 쓰여 있었는데 날짜와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슬이는 그것을 읽으며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기록해둔 것이었습니다. 황진술에게 협박당한 상인들의 이름, 날짜, 금액. 불완전하지만 일부였습니다. 이것이 증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아대청 거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달무리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이슬이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낮 이슬이는 막금 할미를 찾아갔습니다. 막금 할미는 이슬이네 집 새 집 건너에 사는 70살 노파였습니다. 아이가 없는 과부로 이슬이 어미의 병이 깊어진 뒤로는 때때로 이슬이네 집에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곤 했습니다. 이슬이는 그 노파를 어릴 때부터 알았고 이슬이 아버지와도 가까웠습니다. 막금 할미 집에 들어서자 할미는 무언가를 짜고 있었습니다. 이슬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느질을 내려놓았습니다. 왔느냐? 이슬이는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것 보셨어요? 막금 할미가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슬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막금 할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래. 할미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비가 고발장을 내기 이틀 전에 나한테 왔다. 이 집에. 그리고 부탁을 하더라. 자기가 어떻게 되면 나중에 이슬이가 찾으러 왔을 때 말해달라고. 이슬이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요? 내 아비는 알고 있었다. 고발장이 기각될 것을. 그리고 황진술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을.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했다. 이슬이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금 할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비는 증거를 충분히 모을 수 없었다. 혼자서는. 상인들이 겁에 질려 말을 안 해주고 문서는 황진술이 다 통제하고 있었으니.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 황진술이 직접 손을 쓰게 만드는 것. 이슬이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막금 할미가 이슬이를 바라봤습니다. 고발장을 내므로써 황진술이 직접 나서게 만드는 것이다. 황진술이 직접 손을 써서 내 아비를 죽이면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지. 누군가 그것을 기록해두면. 이슬이는 그 순간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모든 것을 알고 간 거냐고? 그래. 막금 할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비는 나한테 말했다. 내가 죽으면 황진술이 나를 죽였다는 사실이 남는다. 그 사실을 누군가 공식적으로 추궁하면 황진술이 흔들릴 것이라고. 마을 관아가 아닌 경상감찰사에게 직접 고하면 된다고. 이슬이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무겁고 차가운 것이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죽었어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막금 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거야. 마을을 떠나면 됐으니까. 하지만 내 아비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자기가 없어지면 황진술이 더 오래 이 마을 사람들을 짓밟을 것을 알았으니까. 이슬이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선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일이더라도 이슬이는 그동안 아버지를 가엾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눈을 뜨고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슬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울음이었습니다. 막금 할미가 이슬이를 안았습니다. 노파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이슬이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쳤을 때 이슬이가 물었습니다. 관아 대청 거울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막금 할미가 이슬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니? 편지에 나와 있었어요. 할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관아에 고발장을 내려갔을 때 거울 뒤에 문서를 숨겼다 했다. 황진술의 비밀 장부 일부를 베낀 것이라고. 이슬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봤어요? 장부가 잠긴 서랍에 있는데. 막금 할미가 말했습니다. 내 아비는 포목거강꾼이었지만 원래 한양서 서기 일을 한 사람이야. 자물쇠 여는 것 정도는 할 줄 알았지. 하지만 전부를 가져올 시간이 없었고 급하게 일부만 베껴 거울 뒤에 숨겨둔 것이라 했어. 이슬이는 그것을 소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비밀 장부를 보았습니다. 그 일부를 베껴두었습니다. 관아 대청 거울 뒤에. 그것과 아버지가 괴짝 안에 남겨둔 기록을 합치면 상당한 증거가 됩니다. 이슬이는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막금 할미가 이슬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슬아, 혼자서 무리하지 마라. 내 아비가 한 것은 어른이 할 일이었어. 너는 12살이야. 이슬이는 막금 할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막금 할미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슬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조심해라. 이슬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슬이는 복만이를 찾아갔습니다. 복만이는 이미 이슬이 눈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슬아, 너 뭔가 알아낸 거지? 이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무리가 관아에 잡혀 있어. 되찾아와야 해. 복만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슬이는 말했습니다. 복만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복만이는 처음에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슬이가 말한 것들을 들으면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잡혀간 것, 황진술이 한 일들, 그리고 이슬이 아버지가 알면서도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까지. 복만이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은 이랬습니다. 관아 앞마당 장터가 서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 때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복만이가 마을 아이들 여럿을 모아 관아 마당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꿩 한 마리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꿩이 날아다니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경비들이 쫓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슬이는 관아 부엌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아랫목 구석에 달무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묶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가두어둔 것이었습니다. 이슬이가 들어서자 달무리가 이슬이를 보고 야옹 소리를 냈습니다. 이슬이는 달무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달무리의 목에 거울 조각이 없었습니다.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됐어. 이슬이는 달무리를 안고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당 소란이 아직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관아 대청 앞을 지나쳤습니다. 대청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이 보였습니다. 정면에 큰 청동 거울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슬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면서 그 거울을 눈에 담았습니다. 거울 테두리, 벽에 거는 방식, 뒤쪽 여백이 얼마나 되는지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슬이는 달무리를 어미 곁에 두고 혼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상감찰사가 1년에 한 번 이 고을을 방문했습니다. 중앙관아에서 각 지방감찰관의 업무를 점검하는 상급 관원이었습니다. 다음 방문이 한 달 뒤였습니다. 한 달 안에 이슬이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첫째, 관아 대청 거울 뒤에 아버지가 숨겨둔 문서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둘째, 아버지의 괴짝에서 나온 기록과 합쳐 증거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셋째, 그 증거를 경상감찰사에게 직접 전달해야 했습니다. 마을 관아를 통하면 황진술의 손에 들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슬이는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실행했습니다. 첫째를 위해 이슬이는 다시 한번 관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무리가 아니라 이슬이 자신이. 그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슬이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자물쇠 다루는 방법이 책 2권 중 하나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책이 도구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슬이는 그것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장날 관아 마당이 분주한 틈을 타 이슬이는 대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청동 거울 뒤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종이가 얇게 접혀 거울과 벽 사이 틈에 끼워진 채로 이슬이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에 와서 그것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베낀 황진술 비밀 장부의 일부였습니다. 날짜, 이름, 금액, 지시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괴짝 속에 남긴 기록과 맞대보니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2개를 합쳐야 완전한 증거가 되도록. 이슬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했습니다. 혼자 죽어가면서도 남길 것을 남겼습니다. 이슬이를 위해 언젠가 이슬이가 찾아낼 것을 믿고. 아버지. 이슬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슬이는 눈물을 닦고 다시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달이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셋째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감찰사가 온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 것은 열흘 전이었습니다.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황진술이 바빠졌습니다. 관아 청소를 시키고 서류를 정리하고 부하들에게 세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상인들 중 일부는 이 기회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겁을 먹었습니다. 황진술이 그 기간 동안 더 감시를 강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슬이는 그 열흘 동안 준비했습니다. 증거 문서를 깨끗하게 필사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록과 거울 뒤에서 찾은 베낀 장부를 합쳐 하나의 고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글씨를 최대한 또렷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복만이를 통해 피해를 당한 다른 상인 3명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슬이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주막 씨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사실이요? 이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3명 중 2명이 자신의 이름을 문서에 올리겠다 했습니다. 이제 감찰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경상 감찰사 홍대인은 마을에 도착하면 관아에 머무를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황진술의 눈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황진술을 거치지 않고 감찰사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슬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감찰사가 도착하는 날 마을 어귀에서 행렬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행렬이 관아에 들기 전 길 위에서 여기서 달무리가 다시 쓰입니다. 이슬이는 달무리 목에 이번에는 다른 것을 달았습니다. 조그만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 고발 문서 요약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달무리를 감찰사 가마 앞에 풀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달무리는 훈련된 고양이였고 가마 앞에 가서 앉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달무리를 살피면서 목에 달린 봉투를 발견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별감이 이슬이 집으로 왔습니다. 이슬이라 하는 계집아이 여기 사느냐? 이슬이의 어미 서씨가 문을 열었다가 멈칫했습니다. 이슬이는 어미 뒤에서 들었습니다. 오별감이 관아 경비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계집아이를 찾고 있다. 들어가도 되겠냐? 이슬이의 어미가 몸으로 막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요? 관아 물건을 훔쳐간 자가 있어서 고양이를 이용했다 하니 조사하는 것이요. 이슬이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문서를 들고 방 안 한쪽 구석으로 가 마루 아래 틈새에 밀어 넣었습니다. 달무리를 안고 창 쪽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별감과 경비가 들어왔습니다. 이슬이의 어미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별감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슬이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슬이냐? 이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양이를 키우지? 이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양이를 관아에 들인 적이 있느냐? 이슬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별감이 달무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고양이 목에 거울 조각 달아본 적 있느냐? 이슬이는 그 질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별감이 이슬이를 가까이 와서 내려다봤습니다. 이슬이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별감이 경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대감마님께 데려가라. 이슬이의 어미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애한테 왜 이러는 거요? 병든 사람을 두고 아이를 잡아가면 어쩌라고요? 오별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짓이다. 잠깐 확인만 하고 돌려보낼 것이니 걱정 마시오. 이슬이는 어미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어미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슬이가 말했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그리고 이슬이는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오별감이 앞서 걸었습니다. 이슬이가 뒤를 따랐습니다. 달무리는 이슬이 품에 안겼습니다. 관아로 들어가면서 이슬이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황진수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슬이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서재방이었습니다. 황진술은 서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슬이가 들어서자 오별감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이슬이와 황진술 둘만 남았습니다. 이슬이는 황진술을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나이가 느껴졌습니다. 머리에 흰 것이 섞였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봐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황진술이 이슬이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쳤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이슬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고양이 주인이냐? 이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양이 목에 거울 달아서 내 서재를 들여다봤지? 이슬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술이 코웃음 쳤습니다. 12살짜리 계집아이가 그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슬이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황진술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뒷짐을 졌습니다.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주막이지. 이슬이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자가 고발장을 냈었지. 나를. 황진술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내가 그자를 죽인 줄 알고 있겠지. 이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진술이 그 고개 끄덕임을 보고 이상하게도 표정이 굳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서안 앞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슬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30년 전에 이 마을에 왔다. 이슬이는 그 말이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황진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양에 있을 때 아들이 하나 있었다. 10살이었지. 폐병이었어. 그 시절 폐병약이 얼마나 비쌌는지 아느냐. 석 달치 약값이 내 1년 복록이었다. 나는 없었다. 돈이. 그래서 조금 빌렸다. 관청 돈을. 갚을 생각으로. 황진술이 말을 멈췄습니다. 이슬이는 그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이럴 리 없다. 내가 왜 이 아이 앞에서 이런 말을. 황진술이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슬이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황진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슬이를 봤습니다. 아들은 석 달 뒤에 죽었다. 이슬이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관청 돈을 빌린 것이 들키기 전에 아들이 죽었어. 그런데 나는 이미 빌렸고 그것을 어떻게 갚을지 몰랐다. 들키면 파직이었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더 했다. 조금만 더. 그러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황진술의 손이 서안 위에 놓였습니다. 그 손을 이슬이가 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30년의 손이었습니다. 그 조금이 아니었다. 한 번 잘못된 발이 2번, 3번, 4번. 어느 순간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르게 됐다. 처음에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넘어왔었어. 황진술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내가 그렇게 해온 것이 다 뭔가 싶었다. 아들을 살리려 한 일이. 그런데 아들은 이미 없었고 나는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어. 그렇다고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었고.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슬이는 그 침묵 속에서 황진술을 바라봤습니다. 통쾌함이 없었습니다. 이슬이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었는데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만든 사람이 30년 전에 죽은 아들을 살리려다 길을 잃은 사람이라는 것이. 황진술이 눈을 떴습니다. 이슬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황진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 아비가 고발장을 냈을 때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알았다. 그자가 증거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것을. 고발장은 기각되겠지. 그런데 황진술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자의 눈이 두렵지 않았어. 겁먹은 눈이 아니었어. 다 알면서 온 눈이었어. 그것이. 나는 그 눈이 제일 무서웠다. 이슬이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황진술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자가 죽은 뒤에 나는 오래 잠을 못 잤다. 이유가 뭔지 몰랐다. 그런데 이제는 안다.
그자의 눈이 내 아들 눈과 비슷했기 때문이야. 두렵지 않은 눈, 다 알고도 걷는 눈. 이슬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황진술이 이슬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내 아비는 나를 알고 있었다. 알고도 직접 오지 않았다. 왜 그런지 이제 알겠느냐? 이슬이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황진술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요? 황진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버지는 느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직접 황진술 앞으로 가서 맞서는 대신 증거를 남기고 공식적인 경로로 고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요? 황진술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황진술이 만든 피해를 멈추려 한 것이. 이슬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오별감이었습니다. 대감마님, 감찰사 행렬이 마을에 들어섰다 합니다. 황진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동작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30년의 무게를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황진술이 이슬이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막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슬이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황진술이 지금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가두고 감찰사를 막고 조금 더 버틸 것인지, 아니면. 이슬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아버지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황진술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침묵이 방 안에 흘렀습니다. 그리고 황진술이 말했습니다. 나가거라. 이슬이는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달무리를 아는 채로. 관아 마당에 감찰사 행렬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홍대인의 가마가 마당 중앙에 멈췄습니다. 이슬이는 그 행렬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마루 아래 틈에 숨겼던 것을 나오는 길에 다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오별감이 몸을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감찰사 홍대인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이슬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슬이를 막아야 할 황진술이 서재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슬이가 홍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변 있습니다. 홍대인이 이슬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슬이는 문서를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덕계리 감찰관 황진술이 30년간 마을 상인들을 협박하고 구율미를 가로채고 고발한 자를 죽인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홍대인이 문서를 받아 펼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홍대인이 문서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이 마당 너머 서재 방향을 향했습니다. 포교들이 움직였습니다. 황진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 나왔을 때 황진술은 이미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포교가 포박하려 하자 황진술이 먼저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두 손을 내밀 때 황진술의 눈이 마당 한쪽을 봤습니다. 이슬이가 서 있는 방향을. 그 눈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슬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이 흔들렸다가 다시 정지했습니다. 황진술이 끌려갔습니다. 마당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충격과 혼란과 안도가 섞인 소리들이었습니다. 복만이가 이슬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이슬아, 됐어, 됐다. 이슬이는 복만이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달무리가 이슬이 품에서 야옹 하고 작게 울었습니다. 이슬이는 달무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관아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이 조용했습니다. 마을 골목을 걸으며 이슬이는 발 앞을 바라봤습니다. 달무리가 이슬이 발 앞에서 걸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골목 담벼락 위로 길게 깔렸습니다. 이슬이는 걷다가 멈췄습니다. 담벼락 위에 그 가을 햇살이 담긴 것을 봤습니다. 흑빛 담벼락 위에 빛이 놓여 있는 것을.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청동 조각이 없었습니다. 황진술이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이슬이는 그것을 깨닫고 잠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섰습니다. 어미가 문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기둥에 기댄 채로 이슬이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슬이를 보자 어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슬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미 곁으로 가서 어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슬이가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문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무리가 이슬이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해가 더 기울었습니다. 담벼락 위의 빛이 점점 길게 늘어지다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슬이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황진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죽은 아들 이야기를 하던 그 낮고 쉰 목소리가.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걸어간 두렵지 않은 눈이. 이슬이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 아주 무겁고 오래된 것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깨에서, 가슴에서. 그것이 슬픔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이슬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미가 이슬이 머리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이슬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달무리의 그르릉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그 바람이 골목 끝에서 담벼락을 지나 이슬이 앞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슬이는 눈을 떴습니다. 빛이 없는 담벼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슬이는 생각했습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다. 아버지가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이슬이는 그것이 거울과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알았습니다. 어둠 속을 들여다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다. 그것은 황진술의 30년도, 아버지의 선택도, 이슬이가 이 겨울 내내 한 일도 모두 그 빛이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빛. 이슬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미의 손이 이슬이 머리카락 사이를 천천히 어루만겼습니다. 달무리가 이슬이 무릎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골목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슬이는 그 어둠 속에서 눈을 감은 채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소리 없이. 알았어요,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이너스 야담한 모금 드림 마이너스.